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학 원서 2회 김경옥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그쵸? 그 공지란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을 해놓았지만, 우리 수업은 당분간은 그 원격 강의를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요즘 또 또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대면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많지만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원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하기 한 2주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해서는 글쎄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말고사를 보겠지만 혹시라도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을 대체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더 간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공지란을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은 11과를 공부할 차례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으로 읽고 해석하기, 그 다음에 주요 문장 5개 암기하기,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 오늘은 그 유니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보는 일본적 경영 방침과 그 다음에 미국의 경영 방침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과 겐다이 니혼 게이자이 시스템의 겐류에 대한 그 저자와 책을 소개를 하겠어요. 이 저자는 2명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카자키 테츠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겐다이 니혼 게이자이 시스템의 겐류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내용이 되겠어요. 오카자키는 경제학자예요. 그렇죠? 경제학자고 일본 경제사를 전공한 경제학자죠. 그다음에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연구과 교수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제산업연구소와 여기 캐논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죠.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이 인물에 대한 인물 사전을 찾아보면 오카자키 테츠지가 쓴 여러 가지 경제사적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일본어가 조금 힘들어서 한국어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번역책도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 번역책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면 알겠지만 일본 경제가 일본적 경영 시스템 이런 게 이런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 일본의 전시기 1930년부터 일본이 총동원 체제에 들어갔을 때 바꾼 것이다. 근데 원래 바꾸기 전에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런 경영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꼭 읽고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가운데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요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문장은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주요 문장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맨 윗부분이에요. 41페이지, 겐다이 니혼 계좌의 시스템 내 겐루의 그 내용의 맨 앞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어서 너무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 너무 문장이 길어서 제가 이제 셋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서 이제 문장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맨 윗줄 첫 번째 주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슈신코요, 그 다음에 넨코칭킹, 그 다음에 기교베츠 로도구미아이 나도니 아라와레루 니혼테키 로시 관계 가부누시오 게이시시 주교인으로 주시시다 니혼테키 게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종신고용, 그 다음에 연공임금, 기업별 노동조합 등에 나타나는 일본적 노사관계, 주주를 경시하고 종업원을 중시한 일본적 경영이라는 이제 그 문장이에요. 슈신고요가 뭐죠? 종신고용. 종신고용이라 하면 노동자를 이제 해고 없이 평생 고용을 하는 게 슈신고요가 되겠죠. 종신고용. 그 다음에 낸코징킹이라는 건 연공임금. 연공이라는 거는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근속 연수로서 근속 연수가 이렇게 근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임금을 높게 받는, 그래서 근속 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낸코징킹 하면은 연공 임금. 그 다음에 그 옆에 기교배츠 로도 구미아이는 기업별 노동 구미아이는 조합이죠.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동조합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노사관계가 잘 합의가 안 되는 직종별로 직종에 의한 그런 노동조합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그렇게 결합된 노동조합이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고 조합 의식이 없어서 아주 쉽게 노사 간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아주 쉽게 타결을 보는 그런 그 경향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기교배츠 로도구미아이 이런 것들이 일본적 경영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도구미아인이 나도니 아라와레로 거기는 나타나는 그런 것에 종신고용, 연금, 임금,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 등에 나타나는 니혼테키 로시관계, 일본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카부누시는 이제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카부누시오 게시시 하면은 주주를 경시하고 주주보다는 주교인 주시시다 하면 종업원을 중시한 니혼테키 게에 하면은 일본적 경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유니크 포인트에 보면은 일본적 경영과 그 다음에 비교를 할 수가 되는 일본적 경영에 비교가 되는 미국의 경영 방침, 경영 시스템 이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서양의 경영 시스템과 비교를 해볼 텐데, 이제 그 비교를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아마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 정도 이제 그 용어 정도,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가부누시, 주교인 그런 정도의 용어를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문장은 첫 번째 주요 문장의 바로 뒤에 이제 연이어서 있죠. 같이 한번 보면 메인방크 중심으로した銀行系列や株式持ち合い、下請けなどの企業系列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메인방크는 이제 주거래 은행을 얘기해요. 메인뱅크.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긴코 계레츠, 은행 계열이라고 하는데, 은행 계열은 이제 뭐 어떤 그 특정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융자라든지 그런 그 주거래 은행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 은행에 융자를 같이 받거나 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모인 그런 계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 계열과 그 다음에 가부시키 모지아이, 가부시키 모지아이는 뭐예요? 주식을 함께 보유하는 것, 주식을 같이 갖는 것. 그 다음에 시다우케, 시다우케 같은 거는 이제 하도급, 하청을 얘기하는 거죠. 시다우케 나도노 하청 등의 기교계레츠, 그러니까 주식을 함께 보유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해서 같이 그렇게 그 기업끼리 계열을 이루는 기업 계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긴코 계레츠, 그 다음에 가부시키 모지아이, 그 다음에 시다우케, 그 다음에 기교 계레츠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그 쓰지 않는, 아마도 뭐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들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 용어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잘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문장, 이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11과의 주요 문장들은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이렇게 끊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용어들을 다 이제 그 숙지를 하고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에 이어서 쭉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일본의 그 경영 시스템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풀어놓은 그런 문장이죠.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明確なルールなしに 経営の細部まで口を挟む政府の民間に対する強制指導など日本の経済制と経済慣行には数多くの特徴的な仕組みが存在する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룰 없이 경영의 세부까지 간섭하는 정부의 민간에 대한 행정지도 등 일본의 경제제도, 그다음에 경제관행에는 수많은 특징적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보면 메이카크나 룰루 나시니 하면은 뭐예요? 명확한 룰 없이, 나시니 했으니까 명확한 룰이 없이 게이에노 사이브마데, 경영의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구치오 하사무 하면은 입을 이제 입으로 간섭을 하는, 입으로 이제 막 뭐라고 이제 간섭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구치오 하사무, 간섭하는 세후노 민간니 다이스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정부가 이제 민간에 대해서 민간에게 하는 그런 교세 시도 하면 행정 지도를 말하는 거죠. 교세 시도 나도 행정 지도 등 니혼노 게이자이 세도 하면은 일본의 경제 제도, 그 다음에 게이자이 칸코 하면은 경제 관행, 게이자이 칸코니와 경제 관행에는 카즈 오오쿠노 수많은 독조적이나 특징적인 시쿠미가 손자이스루, 시쿠미라는 거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조가 손자이스루 하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명확한 룰 없이 경영하는 일본 그 정부가 경영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한대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에게 행정지도 등을 하는 그런 경제제도, 일본의 경제제도, 경제관행에는 아주 많은 그런 특징적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뭐 용어로는 세이브 하면은 자세한 세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발음은 사이부, 세부가 아니라 사이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세부적인 이런 용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구치오 하사무, 이것도 이제 아주 입으로 이제 간섭을 하는, 이래저래 간섭을 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카즈오급, 수많은, 카즈오이 하면 수많다, 아주 많은 수의, 라는 그런 용어로 해석이 되죠. 많은 수의,
그다음에 독조대기 하면은 특징적, 시꾸미 하면은 이제 시꾸미 하면은 조직이라든지 어떤 구조 구조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용어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에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아래서 여섯 번째 줄부터 네 번째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을 보면 この古典的経済システムが現代の我々が知っている日本経 또는 니혼카타라고 읽을 수 있죠. 니혼케이経済 시스템이編入したのが 센지키 나노데아루. 이거는 이제 이 고전적 경제 시스템이 우리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형 경제 시스템으로 변용한 것이 전쟁 시기, 전 시기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인데. この古典的な経済 시스템가 하면은 이 고전적 경제 시스템은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앞에 문장들을 다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봤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この古典的経済 시스템가 고전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경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 얘기를 해줘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면서 문장의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알아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 내용 속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この古典的経済 시스템과 하면은 고전적 경제 시스템이 겐다이의 와레와레가 하면은 현대의 와레와레가 하면 우리가 시대로 알고 있는 니혼케이 일본형 이건 니혼카타라고 읽어도 되고 니혼케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일본형 계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으로 헨요시다노가 변용한 것이 이렇게 변화한 것이 그 센지기 전쟁 시기 나노데아루인 것이다. 센지기 나노데아루 하면 전 시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전적 경제 시스템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형 경제 시스템으로 변용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이제 연공서열 그 다음에 연공임금이라고 했나요? 연공임금, 종신고용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변용된 시기가 전시기래요. 전시기면 일본이 이제 총동원 체제가 들어간 게 1930년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전부터 전쟁은 이제 준비를 하고 전쟁을 굉장히 계획을 하고 물론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다 있었죠, 그렇죠? 그 1900년대 초반에 다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게 이제 1930년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본형 경제 시스템으로 변용한 그 시기가 바로 전 시기인데 그런 전쟁 그 시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어떠했다? 고전적 경제 시스템이 일본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었다. 지금의 일본형 경제 시스템은 그때 전 시기에 변용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문장으로 여기에서도 고텐테키 하면은 뭐 용어 고텐테키 하면 고전적 그 다음에 와레와레 하면 우리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 시대이루 알고 있는 헨요 변용 변경 변화 뭐 이런 것들 다 헨요라고 하죠.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그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그 교재 맨 마지막에 43페이지가 되겠죠.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두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부터 그 나머지 두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계획的な資源配分を企業実行機関として統制的に実現するために人為的に作られたシステムこそが
겐다이 니혼의 게이자이 시스템의 겐게이である 라고 하는 그 문장이죠. 계획적인 자원 분배를 통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실행기관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야말로 현대 일본 경제 시스템의 원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단어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뭐랄까 뭐 수동태도 많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열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 배치를 다시 좀 바꿔놨어요. 한 두 군데 정도 바꿔놨어요. 단어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학tek이나 시겐 하이브 하면은 계획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죠. 계획적인 자원 배분.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배분, 우리는 배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분배라고 이제 바꿔놨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자원 분배를 기교 직고 기관 도시대, 기교는 이제 기업을 직고 기관 도시대, 그래서 그 뒷부분에 기업을 실행기관으로 하여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일본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좀 부자연스러워서 해석은 원래 통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를 앞에다가 놨지만, 사실은 일본 문장으로는 이게 더 자연스럽죠. 기교 직고 기관 도시대, 기업을 실행기관으로 하여, 아니면 요 한글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면 토세이데키니 직겐수를 다메니, 통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기교 직고 기관 도시대, 실행기관으로 하여, 그 다음에 진의적인 인위적으로 作られた. 여기도 인위적으로 作られた면 진의적인 作られた 하면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수동태로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문장으로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능동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진의적인 作られた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앞뒤 이제 용어들을 쭉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으로 해석을 했어요. 시스템 고소가 시스템이야말로 겐다이 니혼노 현대 일본의 계좌 시스템으로 하면은 경제 시스템의 겐게이데 아루 원형이다, 원형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서도 용어 가운데 뭐 계획가끄떼기 아니면 시겐 하이브 그런 것, 그런 용어, 그 다음에 기교, 뭐 직고 기관 하면은 실행기관, 뭐 이런 용어들, 토세이데키 하면은 이제 통제적,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진이데키, 인위적, 스쿠라레타는 만들어진, 그런 용어들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길 바라겠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이제 1930년대 이제 국가 총동원 체제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전쟁에는, 과거의 전쟁은 어땠어요? 과거의 전쟁은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쵸? 근데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보면서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이제 전쟁을 준비할 때는 이미 군인들만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국가 총동원 체제 해서 이제 국민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때 2차 세계대전, 이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는 벌써 국민이 총동원이 되는 그런 국민 총동원 체제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경제도 국민도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예를 들어서 기업에다가 너네는 이런 걸 만들어라, 아니면은 뭐 얼마를 내놔라, 이런 것도 국가가 통제를 해서 이렇게 다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에 대한 분배, 계획적인 자원 분배, 또 이제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실행기관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어떤 기업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 계획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시스템. 그래서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그런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 현대 일본 경제 시스템의 원형이다. 그때 전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경제 시스템이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의 그 원류다,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문장을 다 봤고, 전체 문장, 그래서 주요 문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중간중간 얘기를 좀 섞어서 해줬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전체 내용이 이해가 갔나요? 아무튼 일본이 원래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본적 경영 아니면 뭐 일본적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의 경제 시스템의 원래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전 시기의 필요에 의해서 전시 총동원 체제, 국민 총동원 체제 뭐 이런 거에 맞추어서 그때 만든 경제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일본적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본식 경영 방식과 미국식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자본주의관, 그 다음에 기업 목적, 소유주, 주식 소유 뭐 이런 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의 일본식 경영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게 뭐 어떤 걸 자본주의관으로 두고 있는지, 미국식 경영에서는 어떤 부분을 자본주의관으로 두고 있는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본에서 가장 일본식 경영을 아직도 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안에서도 미국식 경영 방식을 들여와서 미국식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소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외경제협력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삼성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일본식 경영의 대표적인 그런 예는 토요타 자동차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식 경영의 대표적인 예는 뭐 소니라든지 뭐 이런 곳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기업 간의 비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연구서나 논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자료들이 아니더라도 일본식 경영 방식, 미국식 경영 방식의 다른 점이 뭔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 라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자본주의관을 보면 일본은 회사 중심의 자본주의가 되고 미국은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자본주의관이 일본은 이제 자본가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회사 중심의 자본주의관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뭐 개인의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을 보면은 일본은 영속성을 추구한대요. 그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추구한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한대요. 그렇죠? 기업의 목적이 일본은 영속적, 기업이 영구히 존재하는 거. 그래서 일본의 기업은 막 몇백 년 된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존재하기도 하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소유주를 보면은 소유주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업원이,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다니고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회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께 될 수 있으면 개인께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주인 정신 이런 것들을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원이라는 건 이제 경영진이나 종업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주가 주인이지 당연히 주주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누구의 학교냐. 근데 저 누구의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생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이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뭐,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는 누구의 학교일까요?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학생들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경영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가 이제 회사의 소유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인식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소유는 법인 주주에 의한 상호 보유를 하는 식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략 전술을 세운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기적인 전략 전술로 그때그때 이윤을 딱 남기고 끝내는 뭐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이 정말 죄송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기 채용이라고 했죠. 한국도 정기 채용을 하죠. 3월이나 뭐 일본은 4월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첫 출근에 맞춰서 매년 그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이제 정기 채용을 해요. 그렇죠? 채용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기업에 근무한 그런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연공 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업에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그래서 능력 중심이 아니라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능력을 아무리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입사한 사람들은 그만큼 어때요? 그 대우를 못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이제 먼저 입사한 사람들은 뭐 월급이 많거나 아니면 직책이 높거나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장기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신고용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종신고용이 뭐예요? 평생 한 번 그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서 아주 뿌리를 내리죠. 그렇죠? 그런 게 기업이나 일본식 경영을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기고용, 종신고용. 그래서 회사에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 뿌리를 내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원에 대한 그런 복지 문제, 복리후생 문제를 책임을 져주죠. 그렇죠? 그래서 사원주택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신토록 그 직원이 한번 취직을 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보답으로 사원주택을 지어주거나 아무튼 그런 제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를 하거나 스카웃을 이제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이나 종신고용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위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거나 발탁하거나 아무튼 굉장히 유동형으로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은 금방 잘려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당연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글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자, 한국은 어떤가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한국은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이 딱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쵸? 일본식 경영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식 경영의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능력 위주로, 능력만 있다면 그 직원들도 어느 회사든지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로 이제 쉽게 옮겨가기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능력 위주로 뭐 스카웃을 해간다거나 이렇게 유동형으로 인사 이동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고 불황에 대한 대책, 불황이 왔을 때, 이제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이제 불황이 왔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당을 축소해요. 배당을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인원 감축을 해요. 그 인원 감축이 가장 나중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런 직원들도 또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꾸려온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자르진 않아요. 불황이 오고 소득이 없고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식 경영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인원 감축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식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장을 안 할 때, 일단은 이윤이 추구가 되지 않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뭐부터 해요? 인원부터 감축을 하죠. 그 다음에 배당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는 정반대죠. 어, 불황 때, 일본의 장기 불황 때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불황에 맞닥뜨렸을 때, 불황을 맞이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토요타 신화라는 그런 책, 토요타 경영 방침, 토요타에 관한 그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경제, 산업, 뭐 통상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일본이 어떤가를 보고 우리도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던지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좀 참고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신화라고, 왜 신화라는 얘기가 붙었느냐면, 그 단어가 붙었느냐면, 그렇게 장기적인 어려운 불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원들이 기업을 살려낸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토요타예요. 그래서 토요타의 신화 보면은 어떻게 해요? 토요타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옛날에는 신문을 읽은 적도 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줄여서 받죠. 그런 다음에 아주 긴축 경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원 감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 이 토요타는 직원들의 개개인의 그런 희생으로 다시 토요타라는 기업을 일궈내는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적 경영 방침이 성공적으로 이룩된 그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토요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제가 한국의 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위험해요.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을 줄여가면서 과연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 회사에 매달릴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빨리 언제 이 회사가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살아날지,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도산을 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처자식이 있고 하다 보면은 빨리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겠죠. 아무튼 어떤 게 더 좋은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일본인들의 일본식 경영을 보면은 좀 그런 어떤 사원 의식,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은 종합적 일본식 경영 방식, 특히 그 자동차 이런 것들을 뭐 생산 공장 이런 데를 가보면 라인 형식으로 돼가지고 쭉쭉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식 경영에서는 분업적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설명하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뭐한데, 역시 여러분들 조금 이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좀 다른 그런 그 문헌들을 찾아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다른 문헌들을 찾아봤을 때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에서 종합적, 분업적 이걸 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뭐 그 토요타에서는 뭐 간판을 이렇게 중앙에다 놓고 간판에 모든 생산 라인의 요소에 그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요소의 상황들을 간판에 다 띄우면서 모두가 그런 상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돌리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그렇고, 아무튼 그 밑에 봅시다. 노동자관은 다능공, 성장하는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다능공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일만 잘하면 안 돼. 한 가지 일만 잘하면 안 되고 전천후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때요?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뭘 시켜요? 그냥 그 연수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다 갖다 넣어놔도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하는 생산 요소로서 그 노동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지 않는 생산 요소로 뭐 노동자를 본다. 닫는공. 어떤 사람을 하나 그 발탁을 하거나 스카우트를 하거나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거 하나만 발휘를 잘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그 능력 하나만 기대하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때요? 여러분들 회사, 글쎄 아직 취직을 안 해서 회사에 안 다녀봐서 사회 경험이 없어서 잘 그게 이제 그 피부로 와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어때요? 뭐 그 연수를 떠나죠. 연수를 가서 연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요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연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연수를 하고 나서 각각 어디에 배치가 되든지 뭐 아무튼 그 자기가 배치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근을 했다. 그럼 옆자리에 결근을 했으면 왜 옆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거의 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돼요. 그 옆에 출근한 사람이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대체가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에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만약에 그 옆에 자리에 직원이 출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맡고 있는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공유하고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뭐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업에 가보면 어때요? 영어 못하면 영어 가르쳐 주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교육 시간 아침 저녁으로 막 그런 걸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키죠. 이 직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래서 성장하는 생산 요소로 그 노동자를 보는 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일본식 경영.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미국식 경영이죠. 그래서 닫는공, 닫는공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이익 처리를 봅시다. 이익 처리. 투자지향이고 일본식은, 그 다음에 미국은 배당이 우선이래요. 일본은 그래서 기업을 키워요.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익을 다시 그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키우죠.
근데 미국은 이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유는 그 배당을 먼저 하죠. 그쵸? 기업이 크는 걸 원하지는 않고, 그렇게 우선으로 두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은 간접 금융 중심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금융 중심. 그래서 간접 금융 중심이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행 계열. 은행 계열이 이제 기업을 이제 모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 기업 간 관계 이거 보면은 계열 간 거래 중심이 돼요. 계열 간 아까도 이제 계열사들 보면은 그 기업이 여러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열사 안에서 다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다 그렇게 이제 얽혀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열 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미국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런 요소 이런 키워드 외에도 일본식 경영 방침, 미국식 경영 방침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보면 키워드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이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지 또 이렇게 일본식 경영 방침, 미국식 경영 방침 들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한국은 그럼 어떤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한국은 좀 중간 같지 않나요? 제가 한국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거에 조금 제가 이렇게 박지를 못하고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분위기로 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삼성에서 내놓는 아니면은 뭐 삼성경제연구소죠.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참고 문헌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한국은 조금 중간적인 게 아닌가, 중간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오늘 11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겐다이 니혼 게이자이 시스템의 겐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아무튼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올려놓기를 바라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